3학년 2번 학습지 영상이 되겠습니다. 1번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쌤이 따로 영상을 남기진 않고 우리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학습지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학습지부터가 본격적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로는 99페이지 먼저 볼게요. 99페이지 보시면 이제 위화도 해군과 고려의 멸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고려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라고 하면 고려는 원나라를 현재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있었던 명과 새롭게 외교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명은 고려를 속국으로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래봤자 우리 밑에 있는 나라다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무리한 공무를 요구를 하고요. 심지어는 당시 이제 원나라가 지배했던 옛날 쌍송 총관부 지역을 다시 들고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쌍송 총관부는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 그 이전에 즉위했던 공민왕이라는 왕이 쌍송 총관부를 수복했던 내용 지난번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원나라 땅이니까 원나라는 곧 우리나라한테 먹힌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여나라가 가졌던 땅을 우리가 다시 들고 가겠다라는 의미로서 굉장히 억지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그 당시에 원나라가 그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이런 식의 요구를 하니까 우왕이랑 최영, 당시에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 그 다음에 최영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것에 반발을 해서 요동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요동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 지도를 마저 이어서 그려주면 이렇게 빼꼼 튀어나와 있는 중국 땅이 있어요. 과거에 이곳이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이 요동 땅을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이 명나라가 우리를 완전히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요동 공격을 결정하게 된 거죠. 당시 이제 신진사대부,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이 신진사대부는 이러한 명나라와의 갈등을 조금 외교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는 게 어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이성계도 마찬가지로 요동정벌에 반대를 해요. 왜냐? 이때 이성계가 이 신진사대부와 꽤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요동정벌에 반대했지만 우왕은 계속해서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끌고 가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본인이 사실 원하지 않았던 원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던 거지. 그러다가 여러 개의 구실을 내세워가지고 안 된다. 지금 이 명나라를 치러 가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그 군대를 돌렸던 장소가 바로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위화도의 위치는 여기 이제 조선에서 명으로 넘어가는 이 압록강 길목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여기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수도인 개경에 다시 도착합니다. 수도에 도착한 이제 이성계 일행은 개경을 장악해요. 그래서 당시 본인과 대립했던 우왕과 그리고 최영 장군을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그러고 본인이 정치와 군사의 실제적인 권력을 모두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랬던 신진사대부는 위화도 해군 이후에 고려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당시 온건파, 조금은 천천히 해보자라고 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로는 이색,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고려 전기의 제도를 회복하자, 즉 고려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회복해 나가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정도전 그리고 조준과 같은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제는 고려는 사실상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새 왕조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정권을 잡았던 이성계 같은 경우에 누구랑 더 친했냐면 당연히 이 친구들이랑 더 친했겠죠. 새 왕조를 세워서 당연히 그 새 왕조의 왕은 누가 되는 거겠어? 이제 이성계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성계는 급진파 사대부와 연계를 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했다 적혀 있고요. 이들은 문란해진 조세제도와 토지제도를 바로잡아서 원래 원나라랑 친하게 붙어먹어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권문세족의 기반을 약화시켰고, 당시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것을 반대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 정몽주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고려 내부에는 이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하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내어주게 되면서 고려는 멸망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쭉 넘어가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115쪽 볼게요. 자, 이 내용 아까 앞에 봤던 부분과 좀 그대로 반복된다 보시면 됩니다. 고려말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사대부와 함께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섰다. 아까 얘네들이 토지제도를 했다라고 했었는데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 당시 실시했던 토지제도는 과전법입니다. 과전법은 뭐냐? 당시 전직 그리고 현직 관료에게 경기도 지역의 토지에 한해 가지고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를 준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조권이라 하는 것은 세금 걷는 권리입니다. 즉 세금 걷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포함한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관리들에게 일종의 봉급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아까 정몽주 같은 온건파 사대부 제거한 다음에 세왕조 열었다고 했죠. 세왕조의 이름은 당시 조선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조선이란 나라를 이름을 짓게 되었냐? 이 이전에 이미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죠. 우리 배운 적도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당군왕검이 세웠던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이라고 현재 부르는 이유는 앞에 옛 고자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원래는 당군왕검이 세운 나라의 이름 또한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한 번 더 짓게 되니까 이걸 구분하고자 옛 고자를 써서 그때 조선은 고조선, 그리고 뒤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을 그냥 조선이라고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수도를 어디로 정하냐면 당시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명당으로 꼽혔던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그럼 왜 당시 한양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었냐?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당의 조건은 흔히 알려진 게 배산임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뒤로는 산을 두고 앞으로는 강을 끼고 있는 이러한 곳이 명당의 대표적인 조건인데, 이 한양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서울이죠. 서울은 앞에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용이했던 거죠. 그리고 뒤로는 무엇이 있냐? 뒤로는 이제 산이니까 초록 색깔로 표현하자면 뒤로는 북악산을 포함한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북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산을 통해서 막아낼 수가 있고, 또 앞으로는 강을 끼고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기가 편리했던 이곳이 바로 최적의 명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반도에 중앙이 있었고 남쪽으로 한강이 흘러서 교통 편리했고 외적을 막기에 유리했다는 이 조건들이 당시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급진파 사대부들이 중심이 돼서 조선을 건국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냐? 당시에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냐라고 하면, 이 신진사대부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게 유학, 그런 성리학의 연구에 몰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나라를 건국했다 보니까 성리학이 그대로 통치 이념이 된 겁니다. 특히나 당시 이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전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현명한 재상이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즉 왕보다 이 재상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한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인격과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정치라고 하는 사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왕은 백성들이 편한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왕도 정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러한 조선의 건국은 당연히 사회 변화까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쥐게 되니까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이 더욱더 중요해지게 되었고요. 원래 고려 때 융성했던 불교는 위축됩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절들이 평지보다는 산에 더 많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도 조선 때 이제 절들이 탄압을 받을까봐 피해서 산으로 숨어들어서 현재는 절들이 산에 많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상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사상들 밑에 내용 참고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조선이라는 나라 어떻게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되었냐 했을 때, 쌤이 이제 왕들의 이름에다가 주황 색깔로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왕들의 이름 총 4명 볼 건데,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마지막으로 성종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주황 색깔로 전부 다 동그라미 쳤지만 사실 엄밀히 나누자면 각각 2개씩으로 나뉘어서 성격이 갈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색깔을 표시 구분되게 보라 색깔로 바꿔줄게요. 자, 지금 쌤이 주황 색깔로 표시한 친구들은 뭐한 애들이냐면 왕의 권력, 왕의 이런 힘을 굉장히 강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 세종과 성종처럼 보라 색깔로 쌤이 체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왕과 신하의 권력을 굉장히 균형을 맞추고자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성격이 달라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태종입니다. 태종은 누구냐면 당시 나라를 세웠던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이 이방원은 애초에 그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도 정몽주라고 하는 이 신진사대부를 살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원은 사실 굉장히 건국에 있어서 공이 컸던 사람인데 당시 이 이방원은 억울하게 본인이 다음 왕에 오르지 못하게 돼요. 왜냐? 당시 태조 이성계가 막내 아들을 세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이 막내 아들이 된 거야. 이방원은 억울한 거죠. 공은 내가 다 세웠는데 막내 아들을 세자로 세운다 하니 화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우리는 왕자의 난, 특히나 이때를 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형인 정종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왜냐? 그때 이성계가 질려가지고 왕을 그만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당시 둘째 아들이었던 정종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방원이 바로 왕위를 아니었냐? 아무래도 이러한 1차 왕자의 난 직후에 본인이 반란 일으킨 직후에 왕이 돼버리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형을 왕으로 내세워서 일종의 쿠션을 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 이제 이 형의 자리를 넘봤던 넷째 형아가 있습니다. 그 넷째 형아가 반란을 일으키니 그것이 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여과 같은 경우에는 이방원이 직접 중심이 되어서 넷째 형아를 이제 몰아내고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종은 이제 또 본인이 왕을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본인도 왕위를 내려놓고 5째 이제 동생인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태종이었다. 즉 태종은 원래 바로 왕이 될 사람은 아닌데 반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향했느냐? 국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합니다. 무조건 왕의 힘이 세야 돼. 그러면서 했던 정책들이 공신과 왕자들의 사병을 없앱니다. 당시에는 나라의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왕자들 그리고 신하들도 각각의 사적인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걸 뒀을 때 얘네들 가만두면 반란이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호적조사, 호패법 실시를 하게 되면서 인구도 파악했고 이걸 통해서 세금 징수와 군역 부과도 하게 되었다. 여기 한 가지만 쌤이 더 알려드리자면 이 당시에 육조 직계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육조 직계제는 쌤이 조금 있다가 이 조선의 통치체제 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건데 당시 이제 왕과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육조라는 기구가 있었거든요. 이 사이에는 의정부라고 해서 모든 이런 정치적인 것들 그런 정책을 굉장히 연구하고 이 정책을 수립하고 했던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라면 왕인 육조에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할 때 의정부를 거쳐가야 돼요. 그리고 육조에서도 의정부를 거쳐서 왕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 왕이 직접 무언가를 실행하고 싶은데 실행을 담당하는 게 육조니까. 근데 바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정부를 어떻게 보면 패싱해서 육조로 바로 간 거야. 이것을 우리는 육조 직계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왕의 힘보다 신하의 힘에 비해서 왕의 힘이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이것이 태종이 추구했던 신하와 왕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누구였냐? 이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피를 다 묻혀줬어, 손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왕이 된 이후에는 안정된 정치를 추구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힘은 충분히 강해졌으니까 이제는 신하와 왕의 힘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치했던 게 집현전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태종이 축소했던 이 의정부의 권한을 다시 강화합니다. 이제 신하에게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경연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하랑 왕이 함께하는 스터디 같은 거예요. 이 스터디를 통해서 신하들과 정책을 토론을 했고 이때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당시에 풍년, 농사가 잘 되면 많이 걷고 흉년, 농사가 안 되면 적게 걷는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훈민정을 만들어서 반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최근에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 세종의 뒤를 이었던 아들인 문종이 일찍 죽어요. 문종이 사실은 몸이 막 강했던 편은 아니라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당시 문종의 어린 아들이었던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당시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이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삼촌이었던 이 사람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계유정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영화 왕가 사는 남자 보면 그 박지훈이 단종으로 나오잖아요. 그 상황은 이제 수양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단종을 사실상 몰아내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양 같은 경우에는 집현전을 폐지하고요. 경연을 열지 않아요. 왜 그러면 얘는 이렇게 했느냐? 앞서 봤던 태종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 지금 본인이 원래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인데 왕이 됐잖아. 그러면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집착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하들 얘기 들을 필요 없어.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본인의 권력만 강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 얘기를 듣는 집현전과 경연 같은 것은 열질 않았고 다시금 의정부의 권한은 또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과전법이란 거 배웠잖아요. 그 과전법 당시 때 전직 관리, 현직 관리에게 모두 땅을 주게 되니까 땅이 이제 모자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줘버리자.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면서 직전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조가 다시금 왕의 힘을 강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된 성종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세종과 비슷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왜냐? 이제 충분히 내 힘이 강하거든. 그래서 세조가 폐지했던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다시 경연을 엽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권한을 다시 강화시켜요. 그리고 세조 때 이제 편찬을 시작했던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완성합니다. 이 경국대전은 조선의 모든 것을 망라한 일종의 통합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반포함으로써 유교 중심의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때 이 두 왕들을 각각 성격을 구분해서 기억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쌤은 이거를 퐁당퐁당으로 기억하거든요. 퐁은 국왕의 힘을 강력하게 했던 시기, 당은 국왕과 신하의 권력을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 퐁당퐁당 순서로 등장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국대전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조선의 궁궐 이런 것들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우리는 빠르게 넘어가서 118쪽으로 오겠습니다. 119쪽까지 볼 겁니다. 자,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당시 그러면 조선의 중앙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나요?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 금방 간단하게 봤던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정부는 무엇을 하는 거였냐면 영의정이라고 하는 최고 관직을 비롯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합쳐진 삼정승이 합의를 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즉 신하들의 가장 이제 높은 기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육조는 뭘 하는 애들이었냐? 육조는 행정 실무를 합니다. 이 삼정승이 모인 의정부가 이 정책을 수립하고 했다면 육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립된 정책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와 육조의 관리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의 기구 중에서 사실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기구는 밑에 나오는 삼사라고 하는 기구예요. 왜 이 기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느냐? 이 삼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기 위해서 언론의 기능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언론처럼 무언가 고발하고 얘네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이라는 역할로 각각 이제 구분이 됐었는데 사관원이라고 하는 기구는 왕이 올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왕한테 쓴소리를 하는 역할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왕에게 쓴소리를 했던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헌부는 관리들의 잘못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관리가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 했던 게 사헌부. 그리고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국왕의 정책을 자문하고 또 경연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3사의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3사를 터치할 수 없었어요. 3사를 터치했다 그러면 그 왕도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그 믿음과 신임을 잃게 됐던 거죠. 그거 이외에는 간단하게 보실 만한 것은 국왕의 비서 역할을 했다.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 같은 승정원,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처벌했던 의금부, 그리고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했던 춘추관, 유학을 교육했던 성균관,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한성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앙 정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지방 행정은 어떻게 됐느냐? 전국을 8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는 포함 안 되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해서 8개로 나뉘었고요. 그 밑에다가 부목, 군현이라고 하는 지방 행정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모든 군현에 수령이라는 관리를 파견해요. 수령은 누구냐면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사또 있죠. 지방에 있는 사또들. 그러니까 사또들이 수령이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랑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려시대에는 이 수령이 지방 관리가 파견된 곳은 주현, 파견되지 않은 곳은 속현으로 나뉘었었는데 이때는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어 가지고 고려 때 비해서 중앙 집권이 어떻게 됐다? 강화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수령을 보내기만 하면 얘네들이 비리 저지를 수 있잖아. 그래서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관찰사라는 관리도 각 도마다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려에 있었던 향부국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은 일반 군현에 통합이 되게 되고요. 향리라고 하는 직책이 이제 수령의 실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었던 양반들은 유향소라고 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를 해서 수령을 돕고 또 향리의 비리들을 감시하기도 했어요. 한편 군역제도, 군사제도도 정비를 하게 되는데 대상은 누구였냐면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입니다. 이들은 직접 군인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복무는 하지 않지만 군인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어요. 군포라고 해서 비단을 대신 옷감을 제출을 하면 군인을 안 하고 대신에 세금으로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오위라는 걸 둬가지고 한양이나 궁궐 수비하기도 했고 각 도에는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가 육군과 수군을 지휘합니다. 수군은 오늘날의 해군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당시 조선시대에 지금처럼 빠르게 무전을 칠 수가 없으니까 위급한 상황을 빠르게 알리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게 봉수제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봉화대라고 부르죠. 보통 한 4개 이제 굴뚝이 있으면 평상시에는 하나만 떼고 있다가 위급해질수록 연기를 더 많이 떼는 거야. 그러면 연기를 본 그 다음 봉화대에서 또 이제 똑같이 연기를 피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부산에서 여기 한양까지 빠른 시기로 얼마나 지금 중대한 상황인지를 전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연기를 모두 피웠다는 뜻은 적이 내 눈앞에 와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참이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당시 수송과 통신을 위해서 일종의 휴게소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제도와 관리 등용 제도입니다. 조선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교적인 지식을 갖춘 관리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의 교육기구로 나뉘는데 제일 기초적인 유학 지식을 가르쳤던 서당, 그리고 이제 수도의 사부학당, 그리고 지방의 향교에서는 유교 경전을 조금 더 중등 교육 수준으로 가르쳐 주고요. 당시 서울에 있었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에서는 높은 수준의 유학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 등용 제도는 고려랑 좀 달라지게 된 게 고려시대에도 비슷하긴 해요. 과거와 음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이 음서의 힘이 셌습니다. 음서는 우리 할아버지 혹은 우리 아버지가 높은 관리면 그 자식도 높은 관직 갈 수 있었던 흔히 빼기 좋은 놈이 높이 올라가는 제도였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 과거 제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주로 과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게 돼요. 과거는 뭐 하는 거였어요? 시험 치는 거였죠. 즉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과거 안에는 종류가 크게 3가지로 나뉘었었는데 먼저 문관을 뽑는 문과, 그리고 무관을 뽑는 무과, 마지막으로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랑 차이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바로 묵가입니다. 왜냐면 고려시대에는 묵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는 묵가를 통해서 이 무인들도 싸우는 군인들 장교들도 이 과거를 통해서 선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이 통과했던 시험이 이 묵가였어요. 근데 이 과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뭐냐? 천민이 아니면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양민들, 일반 평민들 응시할 수 있나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가능해요. 천민만 아니면 돼.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농사 짓고 하느라 언제 공부 다 해요. 그래서 사실상 문과처럼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시험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고, 문과처럼 좀 싸움을 더 많이 보는 이러한 신체적인 능력을 보는 시험에는 간혹 응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과에서는 양반들이 응시를 했고요. 그리고 문과에서는 양반이 주로 봤지만 향리나 일반 상민들, 평민들도 응시를 했고, 잡과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뭐 통역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거나 이런 역할이거든요. 여기는 주로 중인들이 응시를 해서 그 집안에서 했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음서는 백으로 가는 거였죠. 이게 비중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범위가 줄어들게 되었고, 음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높은 관직으로는 못 가. 그래서 음서로 붙은 사람들도 결국에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해야지만이 높은 관직에 올라갔고, 그러지 않았으면 낮은 관직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보통 시행을 했고요. 한 번 시험을 치면 33명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33명 뽑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선발되기가 어려운 시험이었고, 여기 급제를 했다? 엄청난 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상님들 중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신 분들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유전자에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역사시험 점수 잘 받을 수 있겠죠. 노력하시면 이번 마지막 우리 2학기 기말고사 잘 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학습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